출두하는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표정에선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이 시작됐던 뭐 우병우 수석이나 국정원장들 재판이나 이영선 씨 재판이나 뭐 다른 그 관련된 재판들은 거의 다 들어갔었죠. 아직 시작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할게요. 했어요. 다행이에요. 구의회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다시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정의의 여신을 모셨습니다. 디케 소리 방송 이진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은 지지난주에 그 첫 방송을 하고 나서요. 딱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총론하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가 많은데 다 놓치니까 너무 아쉬워서요. 제가 꼭 한 번만 더 나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네. 선생님도 좀 아쉬웠긴 하셨죠? 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게 기록을 위한 건데 이 유튜브라는 게 언제까지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조금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특별히 저희가 또 이분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 말고도요,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요인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판정에. 그래서 우병우 수석 재판정에도 갔었죠. 그렇죠. 뭐 대통령을 어떤 분 가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뭐 대통령 탄핵하면서 거기 필요한 분들을 정말 많이 다 불렀잖아요. 구속하고, 지금도 구속되어 있고. 뭐 하여튼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일한 분들은 전부 다 구속을 시켰죠. 그럼 뭐 이재용 부회장, 청와대에서 한 최소한 모든 걸 씨. 다 범죄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참, 심지어는 지금 일본 외교가 거의 뭐 막장으로 가는데 그거를 협의한 것도 다 죄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 사건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을 전부 다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법부를 손을 대는 건데, 제가 임종원 차장,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 들어가 봤었고, 거기도 가셨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그다음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제 행정 쪽 정치적으로 끝나고 이제 사법부를 손댄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모든 것을 뒤엎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인들, 또 그리고 행정부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 계셨던 분들 쭉 다 이제 가보신 거고. 그렇죠. 이제 예. 청와대에 있던 분들, 국정원에 있던 분들, 뭐 기무사에 있는 분들, 뭐 심지어 이제 국방부 쪽에 김장수, 김관준 예, 예. 장관님들, 예. 뭐 그 사이버 댓글로 해갖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이제 법원 쪽으로 해서 말은 뭐 사법농단이지만 결국은 박 대통령을 또 엮기 위한 그런 발판을 하는 건데. 디케 소리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방송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은 디케가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 정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법원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헌법적으로 DK라는 이름을 썼어요. 정의의 소리. 네, 이름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냥 DK 소리를 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멋있게 들려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선생님이 갔던 이제 법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 저는 얘기 들으면서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이 노력이다. 이분이야말로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저널리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정에 가서 똑같이 들었는데 지금 요즘 기자들이 쓰는 거는 이상하게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호성 씨의 뭐 녹음 파일이라고 한 거, 최순실 씨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한 거, 그 건을 제가 분명히 보고서 그날 변호사가 분명히 이거 인정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어마어마한 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사실이 안 대단한 게 밝혀지죠.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당시 2017년 10월 1일 날 저는 그때 일이 있어갖고 재판에 못 들어갔는데 저희 친구가 들어가서 이 친구가 이 핸드폰에다 글을 쓰면서 기자들만큼 이렇게 빠르게 쓰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때 정호성 씨 그거 나왔을 때 이 친구가 보내준 거를 한 개만 봤는데 이 친구가 긴 내용을 3개로 나눠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읽어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날. 그래서 그때 법정에서 다 나온 얘기고 제가 들어갔던 12월 13일 날에는 법정에서 녹음을 틀면서 분명히 변호사 이거 인정 못해. 그리고 그 피처폰으로 녹음하면서 녹음할 양이 적기 때문에 지우고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해갖고 뭐가 엉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검사가 그걸 끄집어내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입맛을 고친 건데 그거를 대단한 자료를 하면서 또 최초로 또 이렇게 알려준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언론이 진실은 관심은 없어요. 언론이 진실에 관심이 없고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죄를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덮어볼까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신동빈 회장이 나온 그 방송을 오기자 방송을 봤는데 2018년 5월 25일 날 제가 3군데 재판을 쫓아다녔어요. 그날 고영태 선고가 있을 거고 갔다가 그럼 대통령 특활비 건이 있어서 갔다가 또 최승원 씨 재판에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에 왔다 갔다 했는데 신동빈 회장이 최승원 씨 재판에는 이제 우리 아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활동비 재판에는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이제 갔었죠.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신동빈 회장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이 나라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날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마지막 만난 분인데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이런 현안을 얘기할 수 있나. 당시에 롯데에서 그 형제 간에 분쟁이 있어서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대통령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다는데 물론 이제 그날 제가 잠깐 들었을 때 검찰이 형제 간에 분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절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에 나온 얘기는 신동빈 회장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얘기만 나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나왔거든. 대통령은 청렴하고 정직한 분이다. 그건 내가 그날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공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만났지만 단독 만난 거는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그런 현안을 얘기하고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돈 얘기를 하겠냐.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럼 거예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이제 에피타이저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람은 정말 뭐 좀 잘못한 게 맞네. 그런 증거가 확실히 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시키고 또 뭐 옆에 있는 분들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재판을 보면서 사실 저는 뭐 재판이 다르긴 했지만 초기에는 내용 잘 파악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어떻게 극이온 뭐 우리 보고 틀딱이라고 얘기하는데 극이온 분들이 굉장히 내용을 잘 알고 사람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5월달에 재판이 되면서 뭐 6월달, 7월달 뭐 법원이 엄청 뜨거웠었어요. 막 저희가 대통령이 오시면 서청대에서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응원하려는 분들이 있고 재판에 그 법원 앞에서 저희가 응원을 했어요. 대통령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법원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런데도 증인이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 거기 분들이 이 사람이 증언을 나쁘게 했다, 좋게 했다, 이 사람이 어떻다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그만큼 몰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알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구속된 분들 중에 이 사람은 뭔가 확실히 뭐 국정농단이라고 할까 뭔가 또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 제 질문은 다시. 어차피 대통령 재판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있지는 않은데 단지 좀 재판장에서 증언을 할 때 좀 비겁하게 했냐. 좀 비겁한 당당하게 사람들 했냐. 있긴 있죠. 그렇죠.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저희 눈에도 띄었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죠. 플리바겐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죠. 미리 뒤에서 검찰하고 짰다고. 그렇죠. 검찰이 신문하는 거나 검찰의 입맛에 맞게 답변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형을 다 깎아서 일단 받았죠. 그런 분이 누군지는 먼저 묻지 않을게요. 대신 첫 번째 질문은 이진아 선생님 보시기에 참 이분은 참 강직하고 좀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1위가 누구예요? 사실은 재판에서 뭐 제가 보니까 초기에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2016년 10월 달 무렵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그 전에 이대 학사 사건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예. 저는 뭔지 모르지만 그때 굉장히 험악했고 그 이대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검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무서웠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대 학사 재판에도 들어가 봤는데 제가 1심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항소심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이대 그 교수들이나 이런 증인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증언을 달리하니까 막 검사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신 교수분들이나 그분들이 뭐 행정처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난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봤다. 나 이거 해갖고 막 지금 기억력도 없고 나 병원에 입원도 했다. 그랬는데 그때 검찰들이 와서 다 필요 없고 정리라 하면서 다 자료 내는 그랬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정신 차리면서 내가 그때 이제 검찰들한테 무서워서 이렇게 질려서 했던 그 신문들이 답변들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마음에 안 들었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대체로 보면 다른 재판에서 전부 다들 놀랐어요. 대통령을 사실 우리가 볼 때 2016년 그 강화문에서 이랬던 촛불들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 무서웠었다. 그러니 다른 분들도 다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는 그 1심 때는 보면은 제가 보면은 전부 다 겁에 질려서 다들 대부분 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겁에 높은 질렸어.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심지어 제가 그 대법원장, 대법관들 재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분들마저 사실 그분들이 판사 생활을 30년, 40년 냈지 자기가 그 검찰한테 조사받는 입장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분들마저도 떨었더라고요. 그러니 사형 선고도 내릴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하여튼 그 당시에 촛불들 분위기 하면서 이 검찰들이 몰려와갖고 집을 뒤지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검찰이 보통 사람들은 전혀 인식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언론이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들이 최순실 신문하면서 3대를 멸하겠다. 아니 지금 이게 조선시대예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장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발뺌한다는 게 지금 말이나 돼요? 판사들까지도 공포에 떨게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정. 그 길을 지금 몇 년간 지금 다니셨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소를 당하고 나서 검찰이 불려가고 재판을 받을 때 새벽 3시, 4시 그러니까요. 아니 4시까지 새벽 조사를 3시, 받는 4시도 게 뭐예요? 있지만은 전 제일 이상한 게 압수수색을 막 하는 것. 그렇죠. 그게 제일 그러면은 이상해요. 그것도 압수수색도 새벽 5시, 6시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이제 미국 법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미국 형사소송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함부로 압수하거나 수색 못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건 아예 헌법에 있어요. 미국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압수하고 수색해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집에 가면 살인 무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영장을 해서 갔는데 살인 무기뿐만 아니라 저기 장롱을 열어봤더니 마약이 있는 거예요. 그 마약을 들고 오잖아요. 그럼 불법되거든요. 왜냐면 그 압수수색 목록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지금 재판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임종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임종원 차장 재판, 그다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재판, 또 지금 사법농단이라서 신광열, 조희연 또 성창호 세 분 또 따로 봤거든요.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임종원 차장한테서 압수한 USB 물건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거 압수한 거 인정할 수 없다 이랬는데 결국 재판장에서 받아들여갖고 그거 가지고 재판을 이뤄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일이 그게 지금 재판이 다 일어나고 이게 지금 있고 수사 범죄예요. 수사 범죄. 이게 지금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평생을 재판을 했고 법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했다고 해서 또 다시 구속시키고 이런 나라에서 외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경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현실을 살고 있죠. 대통령 사건이나 지금 사법농단을 보면은 굉장히 그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공포 분위기를 이뤄가면서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불려와갖고도 벌벌 떨면서 진술을 했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들은 법정에서 말이 달라지니까 이제 다시 법정에서
거기 나온 증인들을 뭐 협박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였죠. 공포. 지금 이런 공포의 실체를 언론이 하나도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병우 수석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병우 수석은 그래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좀 당당하게 보였어요. 그분조차도 뭐 떨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검사 출신이니까. 우병우 수석은 사실 저는 초기에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 말고도 들어갈 재판이 많았었고 우병우 수석은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가끔 이제 들어가서 보면 우병우 수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가서 방청석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우병우 수석도 일찌감치 대통령에서 쫓아냈었잖아요. 쫓아내고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2016년 11월, 12월 달 됐을 경우에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쉬운 게 우병우 수석이 계속 청와대에 있었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법적인 조언을 하나도 못 받고 저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죠. 근데 우병우 수석 재판은 제가 자주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 뭐 결심을 보고 선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는데 우병우 수석이 재판받고 있는 거는 결국은 청와대에서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그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는 게 사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그런 거 하지 않고 지금 왜 민정수석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 재판 들어가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주요 인물들에 대한 동향은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뭐 정치계라든가 네. 어떤 계열의 중요한 인물들은 이 사람들의 신변 걱정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동향을 파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전부 다 불법 사찰로 되는 거예요. 지금 양승태 재판을 봐도 양승태 대법관이라든지 대법원장 그러면은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대법관이 되면 죽을 때까지 막 노망이 들어도 자르지 않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그 권위를 줘서 이 국가 가치를 지키게 하는 건데 지금 대법원장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것도 종북 세력을 이제 감옥에 넣었던 것 이석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본과의 지금 외교 문제 있는 그 재판을 지연했다 뭐 이런 식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우병우 수석 거를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우병우 수석은 주요한 내용이 불법 사찰했다고 하는데 뭐 문체부 직원들이랑 블랙리스트 이런 건 또 뭐 김진선 그 강원도지사 평창올림픽 위원장 했던 분 이분하고 뭐 또 뭐 특별 감찰들을 사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재판을 이렇게 연결 지어 보면 대통령께서 인선을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자료를 주는 건데 그 국정원에서 자료 받았던 게 지금 사찰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같이 일했던 추명호 씨는 공모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치면 지금 이 정권은 전부 다 감옥 하나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6월 25일 날 우병우 수석 재판이 열렸어요. 우병우 수석이 이제 석방되고 나서 재판이 2달 만에 한 번씩 열려요. 우병우 수석 재판은 차문호인데 이 사람이 그 김경수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에 더 급한 거를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하겠다. 그 급한 걸 이제 김경수 그겠죠. 그래서 이 6월 25일 열렸는데 저는 그날 뭐 좀 가지를 못했는데 그때 우병우 수석이 직접 변론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국정원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청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실제로 지금 보면 국정원의 그런 기능들이 뭐 국내 파트가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뭘 잘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경찰청에서 옛날에 국정원에서 했던 자료 그런 일을 한다면 국정원에서 했던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했던 일이 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경찰청에서 지금 자료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뭐 지금 보고서를 낼 만한 그 시간이 안 됐으니까 국가 그렇게 기능을 아주 뭐
거의 멈춰놨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을 조금씩 끊어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 좀 유명한 사람부터 갈게요. 이재용 씨가 정말로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이재용 씨 결심 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보셨어요? 결심 때 들어갔는데 그 결심 때 오면 이제 검사가 뭐 그 최후 구형하고 변호사가 최후 변론하고 또 이제 그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데 하다가 뭐 선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그때 좀 막 나올 때 처음부터 우리는 다 울었어요. 그 엄마들이 막 울기 엄마들이 시작했는데 손에서 막 같이 운 거예요. 그럼요. 할 때 막 울었는데 이제 선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제가 회장님 얘기했죠. 그 얘기가 나오는데 눈물을 막 흘렸어요. 이렇게 목이 메어갖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병철 회장 말하시는 거죠? 그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선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물을 한 모금 마셨거든요. 종이컵으로. 제가 너무 잘 기억해요. 그 물을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내세요 했다가 쫓겨났어요. 힘내세요. 이제 그래서 막 엄마들은 막 소리 내서 울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더 이상 보지를 못했는데 마침 그러고 있다가 8월 25일 날 선고 때 제가 또 운이 좋게 이게 또 당첨이 됐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이재용 재판은 엄청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 당첨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이재용 씨 재판에는 저희가 이제 일단은 대통령 재판을 먼저 들어가요. 대통령 재판은 월하 목금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대통령 재판은 당첨된 사람만 들어가는데 법원 밖에서 저희가 대통령 응원하고 법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분들을 또 이제 우리 동지들을 또 응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법원에 들어갔고 이재용 부회장 들어가는 재판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거의 나중에는 보니까 한 7시 전에 들어가야지만 줄을 서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많이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도 많이 왔고 제가 보니까 이쁜 여자들도 많이 왔었어요. 이쁜 여자? 네. 그랬는데 사실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애들 쟤네가 촛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도 말 안 하죠. 굉장히 그 예쁜 여자들은 반대파예요? 모르죠. 서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농담이에요. 불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온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젊은 애들은 다 촛불 세력이라니 이겠지, 이렇게.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영어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뭐가 관심 있냐고 했더니 뭐 그렇게 짧게는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삼성 직원이었었는데 거기에 좌파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좌파 우파 다 할 것 없이 많이 와요. 그렇죠. 저기 삼성을 반대하는 이런 게 왔었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그 삼성전자에서 그 암 뭐라 죽은 맞아요. 사람이 있는데 백혈병. 예, 그 일련의 사람들이 와갖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는 저 혼자 있었고 우리 동지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는? 아니 삼성 망하기를 바라냐고 제가 막 그랬죠. 그런 식으로 너무 하면서 대단하세요. 그랬는데 2017년도 6월, 7월, 8월 달, 9월 달 대통령이 나오시기까지는 그 법원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막 거의 우리 그 긴장이 아주 넘쳤죠. 그렇죠. 우리 그 재판에 들어간 분들이 와고 그 재판장을 막 들었다 놨다 했었어요. 우리가 막 엄마들이 몰려가갖고 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은 아줌마들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언젠가 또 다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막 소리를 질렀었죠. 그때는 막 우리 동지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다 소리 지른 거예요. 난리가 나갖고 주로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궁금해요. 뭐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 질렀죠.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일은 안 왔거든요. 좌파들이요? 그렇죠. 좌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삼성 이재용을 채용하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럼요. 이거 피켓을 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막 하면서 법원 직원들한테 막 항의를 하고 막 시끄럽죠. 뭐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이 아마 힘을 좀 받았겠네요.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죠. 근데 법은 저희가 아쉬운 거는 삼성 직원들이 한마디는 안 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 그때 이재용 그 부회장
결심 때인가 이때쯤에 저희가 월요일 날 결심인데 일요일 아침에 가서 줄을 섰어요. 아침 8시부터 가서. 그래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좌파들하고도 한바탕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좌파 한 놈이 거기 삼성에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되니까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한 놈이 카메라 갖다 대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막 동원된 걸로.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다 동원된 걸로 그렇죠. 생각하는 그래갖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막 소리 질렀죠. 여기서 누가 동원된 사람이 어딨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또 이제 엄마들이 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줄이 서 있다가 뭐 엉망진창이 되고 일요일 날 밖에서부터 줄 서 있다가 아침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 돼서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서도 막 줄이 막 엉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좌파들은 좀 뒤로 밀렸고 그런데 재판에 들어갔는데 이제 삼성에 있는 분이 저보고 고맙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요? 네, 그 막아줘서 일단은 그 인터뷰 하는 거를 삼성 직원들은 이제 그 뿌리치지 못하고 얘네들 계속 괴롭히는데 우리가 막 해갖고 결국 못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맙다고 재판장 안도 했었고. 뜨거웠지만 바깥도 뜨거웠네요. 엄청났죠. 뭐 하여튼 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수가 재판 받으러 올 때 구속되기 전에도 막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뭐 들어가서 막 법원 직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엄청 뭐 저희가 해대고 그러고 이재용 부회장은 제가 재판에 여러 번 들어갔는데 한 번은 12시 넘어서 끝나는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진짜 이재용 밤 부회장은 12시 넘어서요. 그럼요. 그러면 거의 1시, 2시 녹초가 끝나는 되겠네요. 1시, 2시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아유, 제가 들어간 거는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아침 10시부터 끝날 때까지 자세가 90도예요. 아, 진짜 졸지도 않아요. 엄청난 보면서 정말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전 지금도 벌써 막 몸이. 그러니까 저희는 다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90도 각도예요. 아 그래요. 90도 허리가 각도고 아프신 분이. 항상 90도고 이재용 씨는 조금 이렇게 뒤로 좀 85도일까? 이런 자세를 항상 이 머리하고 몸 자체가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리더는 그래도 아무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네. 했어요. 네. 전 그- 벌써 허리가 아파갖고 악좀 기울어지고요. 그러면은 이재용 재판 할 때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가 더 있으세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다른 그 새 사장님 그다음에 한 전무하고 5명 이렇게 재판 받는 거잖아요. 뭐 변호인들이 아주 막강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8월 3일 날 거의 끝날 무렵에 8월 5일까지 재판하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 유명한 변호인들을 썼기 때문에 변호도 엄청 잘해요. 8월 3일 날 제가 굉장히 인상이 남는 거는 그때 한 검사가 이렇게 기업들하고 대통령하고 뇌물을 주고 받는 게 뭐 특수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왔는데 그게 박 대통령만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돈을 받았던 게 개인으로 쓰려고 받은 건 하나도 없고 기업들이 준 조세처럼 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죠. 한국 현대사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조세도 있지만은 준 조세 형태로 뭐 재단에 출연한다거나 이런 것은 항상 있어왔죠. 그랬는데 그날 검사가 지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날 검사가 이거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송 누구라는 그 변호사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변론하는데 감동이었어요. 진짜 그건 드라마였었어요. 너무너무 드라마였고 막 분위기가 막 법원의 분위기가 막 엄청 살아났어요. 저도 막 속으로 캐젤 부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 감동을 근데 했는데 그런 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재판에 보면 그 기사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 변론은 지금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때 내용의 핵심이 뭐던가요? 저 정말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대통령하고 이 대기업들하고 이게 돈을 주고 받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들하고 대통령이라든가 막 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굉장히 하여튼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 거였어요. 하여튼 대단하고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위에 있는 분 보고 저분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름이 안 보이네.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이제 휴식을 이제 그러고 나서 휴정이 됐는데 막 재판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고무됐어요. 그럼요. 막 설득력이 있으네요. 실제로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변호사가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휴정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재판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다른 변호사가 일어서서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정유라한테 엄마가 내 말처럼 타라고 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때 이제 삼성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집을 보면 네 집처럼 편하게 살라 이렇게 하면 집을 주는 거냐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날 제가 또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정유라 선수가 말을 굉장히 잘 타는 국가대표 선수고 실력이 좋고 이력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친구였기 때문에 기업의 협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역차별일 텐데 그 왜- 정유라가 이렇게 예, 예. 보면 아기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서 뭐 그 동물하고 관련된 이런 거를 하고 어릴 때부터 아마 그 말을 타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유라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옛날에 김연아가 뭐 20대 이렇게 그거를 하면서 그때 김연아가 잘 나가니까 한국에 그 빙상 스케이트장이 없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분위기가 스케이트장도 하나 지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말 선수한테는 말이 필요하고 그거를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김연아 엄마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캐나다 그 코치를 없애버리고 엄마가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어서 차렸죠. 자기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최순실도 최순실가 만든 그 회사는 지금 삼성에서 그 용역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뇌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그 뭐 지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금메달리스트의 어머니였다면 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뭐 이 정권이 지난 박 대통령 그 뭐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 지금 정권이 하는 모든 게 전부 범죄죠. 다 권한 남용이고 직권 남용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박 대통령의 권력을 뺏었기 때문에 그렇죠. 뺏기 위해서 모든 그 행정을 모두 정당성을 없애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정도인데요. 지금 그 이때까지 한 몇 년에 걸쳐서 쭉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분 누구예요? 그거 좀 궁금해요. 당연히 최수원 씨죠.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재판을 지금까지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재판을 가장 당당하게 받은 분은 대통령님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네. 당당하게 그리고 받으셨어요. 최수원 씨도 굉장히 당당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변희재 씨하고 항의원 또 미디어워치 직원들 이 변희재 씨 재판에도 들어갔나요? 변희재 씨 재판은 절대적인 거죠. 당연히 팬이세요? 변희재 씨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 탄핵을 밝히는 타블렛 PC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죽기 살기로 들어가야 될 재판이에요. 그랬는데 변희재 씨가 이제 작년에 변희재 씨 직원들이 작년에 결심하고 선고받고 그랬는데 사실 재판에 저희가 다녀보면서 보면 결심 때 피고인들의 진술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피고인들이 자기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속에 있는 말을 좀 꺼내죠. 그렇죠. 이제 피고인들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변희재 씨의 재판에서는 정말 저는 지금도 얘기할 때 세계 최고의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변희재, 재판에 항의원 두 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이후의 기자도 있고 오문영 기자는 막내라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아우, 없었어요. 굉장한 것 그랬는데 하여튼 그 세 분은 저는 뭐 풀리처상 감이라고 생각해요. 플리츠 저도 아니 감옥에 한번 넣었으니까 이제 상 줘야죠. 플리츠 상 줘야죠. 이게 뭐 그 한국의 사건이라 이렇게 덜 알려져서 그런데 기자로서는 저는 뭐 최고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영어로 번역해서 막 뿌리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사실 재판에 다니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겁을 내고 재판을 받았어요. 굉장히 막 그랬는데 대부분 참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 다 뭐 시쳇말로 포시랗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귀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질렸겠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집회를 다니고 재판을 보면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집회 나가면서 저희가 용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 아주 네, 단련이 됐어요. 네, 태극기에서. 네, 용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재판 붙는 분들은 좀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댓글에 이준하 선생님은 영어도 엄청 잘한다고 누가 써놓으셨더라고요. 영어까지 막 동원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다들 태극기 집회에서 영어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셨죠. 아니요 이제 집회하면서 행진 중에 거리에 이제 외국인들이 있으면 외국인들한테도 막 설명하고 다니신 거죠. 왜냐하면 뭐 한국의 언론들이 전혀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외국의 언론들이 알 수도 없고 제가 대통령 사건 터져서 대통령이 구치소로 끌려갔을 때 기사를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외국의 언론들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 이렇게 나오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예, 스트롱맨스 도를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디텍터스 도터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텍터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디렉터 뭐 지금도 스트롱맨 사실 뭐 그게 너무나 아쉽고 그런데 뭐 국내 언론이 그렇게 해놨으니 외국 언론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뭐 저는 알릴 수만 있다면 뭐 집회 나오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알릴 수만 있다면 뭐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댓글 보면서 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알리고 그렇게 하시는 걸 느꼈어요. 변희재 씨는 당당하게 말하죠. 재판장에서. 변희재 씨는 이 그 손석희 JTBC에서 명예훼손건으로 하기 전에도 손석희를 많이 고소를 했어요. 2건, 3건 하고 저희들로 같이 동참하고 했는데 그 JTBC 변희재 씨 측이나 우리가 고소한 거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변희재 씨 측은 어떤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가 재판에서 되려면 그래서 JTBC에서 고소해 온 건을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재판을 이미 받았는데 끌어왔기 때문에 재판도 해준 네, 거죠. 그랬는데 그게 구속까지 시킨다는 생각은 못했었죠. 우리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가 다른 사람보다 더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론인이 공인 또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부러 거짓말을 쳐내지 않는 이상은 무한정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확장되는데 그걸 가지고 감옥에 넣는다? 이게 한국 맞아요? 이해할 수 그거는 없어요. 누가 봐도 변희재 씨 입을 막겠다는 거를 저희는 뭐 다 알아요. 뭔가 다 진실이 알았었어요. 딱 터져 나오기 직전에 그렇죠. 말하자면은 국가수 같은 데서 카카오톡을 이렇게 딱 복원하기 전에 사실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이 자료를 도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자료를 입수했거든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를 이제 찾아서 좀 논의를 하면서 이게 역시 이분은 이제 활동력이 있으니까 확장됐는데 저는 처음에 그 도 변호사님하고 이 자료를 딱 받는 순간 다 거짓말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맞았네.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1년 정도 거의 지나서 겨우 준 자료에도 이미 진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더 확정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사실 카카오톡은 전부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나오면 캠프에서 활동한 게 다 나오는 거죠. 그걸 다 봉쇄해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변희재 씨 그 그룹은 영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변희재 씨가 그날 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온다고 했을 때 법원에 가고 시위를 하려고 준비해 갔다가 쫓겨났어요. 제가 워낙 몇 번 쫓겨난 거예요 지금까지? 법원 일단은 그냥 법원 그 복도에서 갔더니 기자들이 막 있고 한데 저는 마침 제가 피켓을 그냥 요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인쇄소에서 좀 길게 빼줬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말고 있으니까 이만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서 막 소리도 많이 쳤기 때문에 법원 직원들은 저를 알고 있다가 뭐냐고 하면서 결국은 쫓아내고 저를 뭐 밖에 나왔는데도 4명, 5명 붙어갖고 결국은 제가 밖에까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집회하는 사람한테 주고 저는 다른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그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내려와서 강용석 변호사가 가는 걸 보고 그랬더니 변희재 씨가 내려오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구치소로 가는 거를 보고
제가 그날 이제 편지를 썼었죠. 예, 그러면서 편지에서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뭐 영웅이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에서 죽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걸 당당하게 받고 이거 언젠가는 때가 오면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거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재판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정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좀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 그 1심에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겁을 내면서 재판을 받았고 이제 2심 되니까 다들 정신들 차리시더라고요. 조금씩 더 2심 되니까 좀 네. 당당해지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피고인 신문할 때도 제가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할 때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2017년도니까 그때 저희 들어가서 벌써 2년 많이 전이. 올렸었어요. 네. 그때는 또 뭐 대통령 재판 있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그 같이 일했던 분들이 처음 재판 받는 게 아마 그 블랙리스트 거였는데 결심할 때 들어갔고 저희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김기춘 시장님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김기춘 실장님도 들어가셨어요? 그 화이트리스트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 다 김기춘 전 시장이 제일 관련된 황당한 것 거니까. 중에 하나가 김기춘 실장을 왜 집어넣는지를 모르겠어요. 김기춘 시장님이 이미지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이 일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일을 했었고 또 그분의 강직성이라든가 한국 있기 현대사 때문에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춘 시장님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이 검찰들의 목적이에요. 뭐 김기춘 시장님뿐만 아니고 박 대통령하고 일했던 모든 분들을 비겁하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이 법원의 지금 저는 목적이에요. 북한 내부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 저는 북한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못 느끼고요.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 그리고 저 일본에서 만드는 조총련신문, 조선신보하고 지금 요즘 한국신문들하고 차이를 거의 못 느껴요. 똑같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정말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더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전쟁이죠. 저는 태블릿 PC가 정말 심각한 것은 대통령을 속였다. 전 대통령조차도 속아서 와 최소한이 나 모르게 뒤에서 뭐 어마어마한 장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랬죠. 2010년 뭔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막 쏟아지고 하니까 대처할 사이도 없이 마구마구 몰고 갔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분노한 거는 대통령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신 공격 때문에 많이 분노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믿지 않으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이런 대통령 탄핵까지 오게 됐고 진실은 정말 드러나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을 속였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를 속인 거예요. 국가 원수를 속였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그때 당황했으면 수사를 받겠다라고 했죠. 사실 수사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빼고는 형사 소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와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분이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겠다 했을까? 저는 태블릿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을 속인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그거였겠죠. 어쨌든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속여서 뭐 최소한 씨를 뭐 망가뜨리는 게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그걸 미끼로 삼아서 대통령을 그렇죠. 무너뜨리는데 근데 지금 한번 이제 얘기가 나왔어. 근데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사람들 와서 좀 도와주던가요? 지금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결의안 하나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야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아침에 나가시면 사람들 8시나 대통령 차가 8시 25분, 8시 반에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포천에 있는 분이 그분은 지금도 아마 나와서 법원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그분은 포천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나오실 때까지 매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몇 분 빠졌어요. 서청대에 갔다가 법원에 나와서 대통령 응원을 하고 저녁 때 되면 또 와서 또 응원을 해요. 그리고 이따가 저희는 이제 법원에 들어가는데 대통령 재판에 들어간 국회의원은 조원진 대표 한 분이었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요. 지금 뭐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저희가 아쉬운 거는 사실 대통령 재판이 들어오면은 너무나 재판이 개판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국 성마협회 그 부회장이 나오는 재판에 들어갔고 그 전날 저 유튜브 찍는 분이 한 분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가셨다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대통령 무죄다.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재판이고 대통령 무죄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나왔고 제가 그 다음날 재판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성마협회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또 누가 나왔는데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도대체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루 종일 상관도 없는 얘기를 대통령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혔고 거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대통령 재판에 한 번이라도 와봤으면 정말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탄핵을 찬성했건 반대했건 아무도 안 나타났죠. 이제 조원진 뭐 대표는 뭐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원진 대표는 또 운이 좋았어요. 이제 와서 추첨을 했는데 한 번 추첨을 하면은 그 일주일 전에 추첨을 하는데 그 다음 주 월화 목금을 하는데 조원진 대표는 2분이나 됐었어요. 그랬는데 또 한 번 왔는데 2분 돼갖고 4번을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변희재 대표도 왔는데 당첨이 안 돼갖고 못 들어갔었어요. 그게 아쉽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시절에 그 조원진 대표님 말고는 의원님 말고는 아무도 안 왔어요? 대통령 이제 그 청와대에 계실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마지막에 누구라는 분 그분하고 이재수 농림 장관님하고 또 여자 또 있으세요. 그분하고 오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아직도 몰라요. 도대체 탄핵이 몰고 온 이 몰법치, 야만이죠. 반문명. 이 상황을 다 덮고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법치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위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최준 씨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재용 씨 그 재판에서 얘기할 때 보면 이재용 씨가 대통령을 독대를 했다, 5분 독대를 했다, 마지막 가서는 영차 독대를 했다. 없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재용 씨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영차 독대를 또 하나 만들어냈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조윤선 전 수석, 조윤선 장관 또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그렇게 됐었고 최근에 보면은 세월호 조사 방해라고 해갖고 그거는 동부법원에서 하는데 그거는 제가 동부법원에 챙기지 못했는데 조윤선 장관은 이제 블랙리스트 건 해갖고 구속이 됐었고 화이트리스트 건은 그 1년 징역 집행유예라. 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얘기하면서 지금 김제동한테 이렇게 1회에 몇 천만 원을 주는 그런 거, 김제동이 그렇게 이 정권 때 잘 나가는 것, 그것만한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한 적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 국민들이 보면,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좀 생각을 좀 하기를 바래요. 생각을 멈췄어요. 전 국민의 생각을 멈춘 건 아니고 50% 정도는. 방송에서 누가 떠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나오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합리적인 비판인가 하고 지금 우리는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구마구 하는데 저는 가끔 글에다 써요.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좀 하거든요.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신은미의 책을 전국의 도서실에 뿌려서 아이들이 읽지 못하게 했다. 신은미 책 뿌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은미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덮어주잖아요. 그 기가 막히는. 그리고 애들이 다이빙벨을 지원하지 않았다. 다이빙벨 엉터리라는 거 다 증명 다 됐잖아요. 다이빙벨 우리가 그 세월 사건 냈을 때도 엉터리였는데 그 이용호인가 그 남자가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서 부산 영화제 이상호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지원 안 해줬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치와 자유민주연대를
이 정권이 지원을 안 해줘요. 이거 블랙리스트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든 재판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재판이 저는 개판이라고 봐요. 있을 수 엉터리예요. 없죠. 이렇게 야만이죠. 재판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야만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침묵하고서 그러면서 보수라 그러고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그러면서 보수라고 말해요. 한국이 지금 이제 그 제도권 전체가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함몰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가야죠. 승리를 해야겠죠.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리면서 생각드는 거는 그래도 지금 훌륭한 사람은 다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우병우 수석이 사찰했다고 했던 우병우 수석 재판에 나와서도 좀 악질적으로 증언하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국정원에 기조실장으로 가 있잖아요. 기조실장이요. 그 돈 만지는 데 아니에요. 예, 이 수백억 정권에서 맡기는. 출세한 사람들은 다 우리가 나중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 그 많죠. 나와서 증언을 나쁘게 하고 박 대통령 탄핵시켰는데 동조한 사람들은 지금 좋은 자리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랬겠죠. 근데 지금 뭐 이 정권은 뭐 거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북한 반인도 범죄자들과 엮어야죠. 협력자로.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두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겠다는 그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국회에서 탄핵시켰던 것들이 전부 다 신문 기사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법을 뭐 변호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거 다 했던 사람들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대통령 아니라도 좋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근거 없이 소문을 가지고 대통령을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요즘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태를 주사파의 난이라고 불러요. 주체사상파의 난. 실제로 지금 전국에 뭐 붙어 있는 사랑이 어떻고 뭐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이거 전부 다 주사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뭐 제 얘기가 뭐 증거도 있으니까요. 전혀 뭐 틀린 게 아닙니다. 북한 헌법 3조 8조가 사람 중심의 헌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주사파의 난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이 주사파의 난이라 그래도 이걸 실감을 못 느껴요. 예를 들면은 제가 1999년에 주사파 전향 문제를 거의 1년 동안 관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취재하다가 1단의 간첩단이 다 검거가 됐거든요. 그중에 그 간첩단에서 검거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그 당시에 1999년에 이미 언론계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때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가 그때는 소수였겠지만은 이제는 바로 그런 종류의 언론이 모두 집단적으로 청와대에 출입하거든요. 이제는 완전 제도권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색깔론, 뭐 사상 검증.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도둑을 잡아야 되는 사상 도둑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주사파를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주사파 중에서 이제 뭐 전향을 어느 정도 반 정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 포함해서요, 모두 촛불혁명, 소위 뭐 촛불 쿠데타 때 하나가 다시 됐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겠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게 큰 틀에서 국가가 없어지고 있는 이 사태 속에서 탄핵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법정을 이렇게 많이 가보시니까 어쩌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사실 안 가도 얼마든지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저는 요즘에 자유한국당이든 뭐 소위 보수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가가 지금 그 망해가는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외부에서 누군가 침범해 오면은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태극기 집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이게 체제가 바뀌어지는 거다라고 심각하게 헌법부터 느끼는데, 바꾸려고 했잖아요. 느끼는데 무관심한 사람. 근데 저는 검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기에 지금 국가를 파괴하는데
검사들이 단체로 지금 앞장서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검찰총장으로 지금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이런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정의는 없어요. 네. DK가 죽었나요? DK 여신이 죽었나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했을 때 그때도 막 저희가 법원에서 집회를 하고 법원 밖에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There's no justice in Korea. No more.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에서 정의는 없어요. 심지어 판사마저도 정말 제가 김세윤 판사가 작년 2월 13일 날 최소은 씨 선고를 할 때 판결을 읽는 거 보고 큰일 났구나. 김세윤 씨도 마찬가지죠. 김재훈 판사가 그렇죠. 대통령 재판하고 최소은 씨 재판을 했는데 물론 그때 이제 최소은 씨하고 그때 신동빈, 안종범을 먼저 선고를 했고 대통령은 조금 더 이제 있다가 4월달에 했는데 최소은 씨 선고문을 들으면서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기자석을 돌아봤었어요. 근데 김세윤은 자기가 한 재판마저도 너무나 엉터리였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김세윤 우리가 법을 모르지만 재판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한 재판, 증인들이 나온 재판, 자기가 했던 재판에서도 엉터리를 했어요. 그때 큰일 났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판사마저도 마찬가지고 김세윤뿐만 아니고 제가 항소심에 판사들도 보면 다 똑같아요. 김문숙이라든가 조용철이라든가 전부 다 법원 이 사람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북한에서 이 어떤 이제 한 클래스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럼 그 중에 쟤는 대남 가족이야. 뭐 그런 애들이 몇이 있대요. 항상. 대남 가족이 뭐냐면 남한의 아버지가 간첩으로 파견된 집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 대남 가족이라는 말을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남 가족 문제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에 침투를 해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정북 세력이 제도권을 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 사람은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다니시면서 뭔가 희망적인 것을 느꼈다면 그래서 좀 좋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희망적인 거는 어떤 게 어려울지.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임종원 차장님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판사가 좀 힘든 판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임종원 차장이 재판 지난번 결국은 5월 30일 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갖고 재판이 안 열리고 있고 이런 말은 또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장 양성태 대법원장 재판하고 박병대 고용한 재판의 판사는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재판할 때도 원본이 아닌 거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대통령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 어떤 게 원본이고 원본이 몇 개고 사본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훌 섞어놓고 검사들이 자기네만 보고 제대로 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판사는 원본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선언하면서 했었고 거기에서 선입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에서는 박 대통령을 빼라 이렇게 해갖고 검사들이 결국은 뺐어요. 그런 게 받아들였고 또 최근에는 보면은 그 임종원 씨의 USB에서 있는 문건의 번호하고 검사들이 거기에서 만든 문건 번호하고 이 제목들하고 이게 달라서 변호인 측이 그걸 못 받아주겠다고 옥신각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대조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판사가 열심히 그거 대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 변호사가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데 어쨌든 판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고 일단은 법원에서 판사들이 저항이 일어나야죠. 검사든 판사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좌파들이라도 좌파들끼리라도 아마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 얘기는 꼭 기록을 위해서 남겨두고 싶다. 저희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기록을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은 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전 촛불 집회만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청난 물결이 제대로 이렇게 보도로 남겨지지 않는 것을 참
낭비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영상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도권 언론이 무너진 자리에 이런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라든지 위대한 새로운 매체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백 건의 이런 재판 방청을 통해서 이 얘기는 꼭 좀 남기고 싶다. 그런 것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그런데 삼성 재판에서 제가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삼성 재판에 들어갔을 때 거기 여자 검사가 있어요. 이름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 검사가 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가 과연 해외 영이라도 해봤을까? 말이라는 그 전문적인 시장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한다고 저런 신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똑같은 질문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삼성 재판에 들어가면서 패스포드라는 걸 얘기했는데 뭔지는 모르고 제가 막 단을 적어놓고 했다가 저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가 그 행동 못 옮겼는데 나중에 독일에 있는 친구한테 그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은 말을 많이 타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유럽에서 승마 선수들은 매 1년마다 선수나 말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백신에 대한 것도 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제가 찾아갖고 우정천 기자한테 줬더니 그거를 찾고 있었다고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패스포드라는 게 있었고 거기 들어가면 이게 지금 패스포드 네.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조그만 노트처럼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게 여권 같은 게 누구의 패스포드예요? 그 말이나 선수들에 예. 대한 거 그걸 등록하면 그 FEI 뭐 Federation International Equestrian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협회에서 주는 패스포드가 있어요. 예. 우리 여권 같은 거예요. 그게 보면 이 말이나 선수에 대한 매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매년마다 이런 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반을 써갖고 오 기자한테 줬는데 정말 말시장에 대해서 이 검사들이 알고 싶다면 여기 대해서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 나가면서 재판을 엉터리로 갔었고 이 재판은 사실 하나하나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서 모든 게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자기는 정당성을 만드는 엉터리 재판이에요. 어느 하나도 저는 수긍할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예, 캥거루 재판이라고 그러죠. 캥거루 재판. 21세기에 한국에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캥거루 재판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북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북한에도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거든요. 의미가 없죠. 이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게 정치 권력이고 공포의 권력인데요. 지금 대통령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린 이 공포의 권력이 끝까지 가보면 결국 북한과 종북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과 종북 세력보다 더 가보면요. 그것은 문명에 대한 저항이고요. 그것은 야만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에 모두 이런 야만의 시대에 암흑기가 와 있습니다. 판사가 죽었고 검사가 죽었고 변호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법률가들이 이 대한민국 48년에 만든 위대한 헌법과 대한민국에서 참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대부분 다 외국에 많이 보냈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애국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무너진 자리에 이렇게 오늘도 인터뷰하면서 막 우세요. 이렇게 눈물이 많고. 어제 이런 방송에서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라고 이렇게 알려왔을 때 보면서 눈물이 좀 많이 났었어요. 벌써. 이거 질문은 저 이렇게 질문서 보면서도 제 질문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동빈, 이재용 등 기업 총수들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했나요? 기업 총수 재판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던가요? 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눈물이 날 질문들이 아닌데요? 근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재판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엉터리 재판이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내용이 정말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 재판 보면서 저희는 많이 분노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을 희생하고 또 대통령 탄핵한 것 위해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다른 분들마저 전부 다
그렇게 했고 사실 아쉬운 점이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블랙리스트건으로 해서 그 김정덕 장관이나 그다음에 김상률 수석 같은 교육수석. 들어갔는데 그분이 진술할 때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도 좌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좌파라고 했어요. 네. 아니 이제 좌파라고 자기는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이분을 쓰려고 이제 했고 썼는데 우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계속 좌파라고.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면서 하루도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편하게 일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사표를 써가지고 다닐 정도였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시장님이 불러서 우리가 여기 불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감정하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해라 이렇게 하기도 했고 조윤순 장관도 이제 이분이 너무 힘들하니까 그러면 누구누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이렇게 좀 만나보기도 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8개월인가 일하고 나서 이렇게 구속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 쓰고 싶어 했으면 좀 밀어주면 어땠나. 우파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괴롭혔는데 제가 그분들을 저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또 아쉬운 것은 대통령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많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동빈 회장은 대통령, 최수원, 신동빈 같이 하고 있다가 신동빈 씨가 관련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재판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형제 그 분쟁 재판으로 가고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나 또 삼성 재판이라 보면 이 변호사들이 자기네 재판만 알지 전체적인 재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블루K 같은 경우는 그거는 최순실가 만든 게 아니고 고영태가 만들었는데 최순실가 만들었다면서 재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삼성이나 롯데 재판 가갖고 변호사한테 얘기했어요. 변호사님, 더 블루K는 고영태가 만드는데 왜 그걸 최순실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변론하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변호사들이 자기네 재판만 알기 때문에 변론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지금 많았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탄핵에 관여하면서 이 좌익들하고 싸우지만 사실은 우파들한테 그 제가 느낀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분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거대한 체제 이념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변호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더 피해갈까 봐 불똥 튈까 봐 더 견제를 하지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왜 뭐 변호사들의 자존심인지 아니면은 뭐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이재용 그 부회장의 변호사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재판을 좀 들었으면 좀 물론 뭐 최순실 재판에는 변호사가 4명이었다가 나중에 3명을 됐는데 그분들은 인력이 모자라지만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와서 좀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업이든 뭐 행정부든 사법부든 우리나라의 그 제도권 전체가 서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기적인 모습 많이 보였어요. 전 지금 이제 이진아 선생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 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취약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체제,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 중에 상층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렇게 화장품, 외국 화장품 에이전트 하셨다는 우리 이진아 선생님 같은 분이 생업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분이 많아요.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민초, 우리는 다 민초죠. 민초가 많은데 더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분들 지금 자기만 알고 있습니까? 제발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그래도 보수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부탁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재판 끝나기 전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건데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 이분 저기 타이틀은 제가 외우기 어려요. 그다음에 또 한 분 있어요. 군인들 지금 군인 말씀하시는 그 사이버 거죠? 댓글 관련으로 재판 받고 있는 건데 물론 엉터리죠. 그러는데 그 재판에서 굉장히 엄청난 얘기가 검사가 하는 얘기가 사실 그 북한이 사이버 공작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간첩이라기보다 사이버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 군 쪽이나 국정원에서 빨리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검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 북쪽에서 공작한 줄을 어떻게 알고 거기다 댓글을 다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저는 어떤 면에서는 1980년대, 7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사실은 좌익 운동을 했던 사람들, 저는 정말 이대로 가면 천벌 받습니다. 당신들만 받는 건 괜찮은데요. 나라 전체가 벌받게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 많이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하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시간이 넘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일단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뵐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해법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아까 우리가 지금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이 변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 이건 지금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계속 알려야 되겠죠. 그게 저희의 최대의 의무이고 목표이고 그런 거죠. 네, 오늘 벌써 1시간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맨날 끝나서 저는 맨날 아쉬워가지고 또 봬요 막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 쭉 나누면서 참 답답한 게 이 재판들이 전부 캥거루 재판이에요. 전부 엉터리예요. 부끄러움의 기록입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중에 뭐 아주 작은 좀 뭐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도 많이 있고요. 뭐 털면 다 나오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진짜 이거는 뭐 큰 잘못이고 국정의 농단이다 이런 거 발견 못 했거든요. 증거도 없었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저는 속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속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2019년 뭐 김정은과 함께 뭔가 평화 무드 얘기하는데 그것도 허위입니다. 자유 없는 나라와 자유 있는 나라가 통일할 수 없습니다. 자유 없는 나라가 자유 있게 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비전을 선포하셨던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셨죠? 어제 나경원 대표도 말씀하셨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주세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이 나라가 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스스로도 후대에도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어요. 예, 디케 여신이 하늘에서 쫙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진아 선생님의 고군분투를 여러분이 모두 응원해 주시고 또 이슬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들에게도 큰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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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뉴 패러다임 오브 코리아 대표 맹주성입니다. 이곳은 NPK 사무실이 있는 청계천입니다. 물 흘러가는 소리가 저에게는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러한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눈만 뜨면은 나의 어려운 시간들과 싸워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그러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유의 감사함과 또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NPK는 한국형 싱크탱크라는 목표 아래 NPK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모든 국민들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전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법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강의, 강연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해 현 정권이 현행 헌법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려는 개헌을 시도하였을 때 국민 세미나와 곳곳에서의 강연을 통해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개헌임을 알렸고 그 결과로 개헌 저지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강좌를 통해 남북회담의 문제점, 5.18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 태블릿 PC를 둘러싸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들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외신 강독회를 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외신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제정세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NPK는 또한 작년 4월 2일 VON 뉴스를 출범시켰습니다. VON 뉴스의 VON은 Voice of NPK라는 머리 글자를 연결해 만든 것입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확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VON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를 풀어가는 시사 정담, VON 논평과 북한 뉴스, 전문 팟캐스트 동상 다몽을 제작하고 있으며 차츰 외연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고 UN 등 해외 기관과 적극적인 연대를 도모하여 먼 훗날 정부의 정책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로 성장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들이 단단한 지식을 갖춘 자유민주주의 인재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운영이 절대 필요 조건임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NPK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VON 뉴스 구독 아낌없이 눌러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